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스스로를 다 사랑한다는 말일 텐데요. 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 수도 없고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요, 스스로를 사랑할 때 자신이 더 빛난다는 것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금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요, 이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상 밖의 일인데요. 지난달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내려 5.6%로 정했습니다. 예금금리는 0.25%포인트 내려 2.75%로 정했었는데요. 이는 시중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린 지난달 이후 상하이 채권 시장에서는요, 국채와 회사채 값이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요, 기준금리 인상 이후부터 지난주 사이에 국채 금리는 0.15%포인트, 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금리는 0.35%포인트, 신용등급 AA인 회사채는 0.74%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인민은행 금리가 무력화된 셈인 거죠. 전문가들은요, 이 시중자금이 호황인 증시로 몰리면서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에 인민은행은 시장의 뜻밖의 움직임에 아주 놀랐는데요. 그래서 서둘러 자금 투하에 나서게 되었죠. 최근 인민은행 소식통에 따르면요, 인민은행이 4천억 위안, 한화로 약 71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요, 이러한 자금 투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인민은행이 이 시중은행에 직접 돈을 주입한 게 아니고요, 이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에 먼저 돈을 넣은 거죠. 시중은행은 콜시장을 통해 중국개발은행에서 자금을 빌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유동성 투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알리는 것을 꺼려서라고 풀이된다고 하네요. 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용한 돈풀기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와도 같다고 해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기 시작한 2007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인민은행의 자산 급증 그 증거라고 합니다. 인민은행의 자산은요, 2003년 1월부터 지난달 말 사이에 9배나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이는 위안화를 찍어 시장에 풀면서 인플레이션 방지 차원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양적 완화 기법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인민은행의 자산이 공개적으로 양적 완화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은행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미 연방준비제도 자산은 6배 정도, 일본은행은 2.5배 정도 불었을 뿐이죠. 인민은행은 올 1분기에 시중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당시 자산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2분기 이후 슬그머니 양적 완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 푸는 추세가요, 지난해 이전 공격적인 통화 완화와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민은행이 스텔스 양적 완화를 재개했을까요? 이에 성장과 물가 상승률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인민은행 저우샤우찬 행장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올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는데요. 이 4분기에는 7%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올 1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에 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디스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의 순이익과 직결된 공장 출고가는요, 33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이처럼 신불 전제가 심상찮아지자 이 중국 정부가 가장 익숙한 수단인 스텔스 양적 완화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결과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민은행 자산이 2007년 이후 2배 이상 늘어나자 이 국내 총생산 기준 총부채 비율은 166% 정도에서 209%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밀리에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요, 이 중국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서인데요. 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 역시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 계속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옴니 채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이요, 요즘 옴니 채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유는 모두 옴니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옴니 채널은요, 요즘 유통업계의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옴니 채널은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와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오프라인과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유통업체가 보유한 모든 채널을 융합해서요,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쇼핑 시스템을 말하죠. 이 옴니 채널이 등장하게 된 건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모바일 쇼핑족이 급증하면서요, 유통업계가 이를 잡기 위해 부랴부랴 옴니 채널 구축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바일 쇼핑족이 늘어나면서요,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백화점이나 우리 동네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우선 찾아오는 손님도 줄고, 그러니까 매출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 쇼핑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옴니 채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쇼루밍족이라는 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입어보는 체험을 한 뒤 실제로 구매는 가격이 더 저렴한 온라인몰에서 하는 사람들을 바로 쇼루밍족이라고 합니다. 쇼루밍족이 늘수록 이 오프라인 매장은요, 손님은 오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그저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쯤으로 전락해버리는데요. 2012년에는요, 이 전체 소비자 중에 23%가 쇼루밍을 했고 그 중에 54%는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구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요, 역쇼루밍족도 생겼습니다. 쇼루밍과는 거꾸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먼저 보고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인데요. 코트나 가격이 높은 전자제품 등을 살 때는 특히 만져보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사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온라인몰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송이나 반품 등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걸 선택하는 거죠. 쇼루밍이나 역쇼루밍족 모두 이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됐기 때문이죠.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몰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바일 쇼핑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쇼핑 행태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유통업체도 이제는 변화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옴니 채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온오프라인의 매장의 장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며 물건을 구입하고 반품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옴니 채널이 구축되면요,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한밤중에 제품을 주문할 수도, 그리고 한낮에 백화점에 직접 들러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몰이든 오프라인몰이든 상품이 없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고를 찾아 배송받을 수도 있고요. 반품 역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야 하죠. 실제로 이런 옴니채널 환경을 구사한 이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인데요. 이 메이시스는요,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사든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든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출근길에 이 메이시스의 온라인몰에서 구두를 샀는데요. 퇴근해서 배송된 걸 식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백화점에 들러 반품을 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가능하게 되죠. 즉 옴니채널 환경을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이 메이시스 백화점처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은 품질과 가격,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요,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이 같은 품질의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백화점에는요, 이 매장이 없는 온라인몰과 달리 비싼 임대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장을 운영하려면요, 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만큼의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통업체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요, 가격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이 똑같다면요, 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이시스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메이시스는 우선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재고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에서는요,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이 없더라도 온라인 매장의 재고를 활용해서 발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벤트도 일원화해서 이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이제 옴니채널의 관점으로 바꾸고요.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제품, 동일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옴니채널을 구축한 것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요, 이 옴니채널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백화점에서 찾아가게 하거나 이 온라인몰의 쇼핑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에 옴니채널을 붙이는 건요, 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유통업계가 주장하는 이 옴니채널은 공급자 입장만 반영된 점이 큽니다. 물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을 거쳐야지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한 옴니채널을 구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유통업계의 최근 노력은 모바일족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같은 품질의 제품을 같은 가격에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옴니채널 구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옴니채널을 구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늘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변화하는 사회, 옴니채널을 먼저 잘 갖추는 유통업계가 나타난다면 이 사회에 큰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기업들의 시즌 광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이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 기업이나 제품의 특성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표현한 기발한 광고에서부터 단순히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에 브랜드를 겹친 이미지 광고, 그리고 추운 겨울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광고까지 다양한 광고가 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훌륭하게 이용한 여러 광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의 이미지를 단 한 장의 이미지에 담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키의 광고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들고 이 지붕의 굴뚝으로 슬램덩크를 날리러 점프를 뛰는 이 광고. 나이키를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바늘에 올려놓은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광고팝 카피 저스트 두잇을 절묘하게 패러디한 광고입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키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위에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잘 조합했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의 인기운동화 조던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담아서요. 크리스마스 선물 특수를 맞아 이미지 하나로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기발한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몰다가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 연말연시 약속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썰매를 탄 모양인데요. 이 연말,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표현한 이 광고는요, 역설적으로 맥주회사 하이네켄의 광고입니다. 하이네켄은 기발한 프로모션과 광고를 하기로 워낙에 유명한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재미있는 광고를 많이 만듭니다. 산타클로스가 음주를 하다 사고를 낸 이미지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이 연말 아무리 술 약속이 많아도요.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택배업체 DHL은요. 크리스마스에도 제 시간에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Get It There All Time이라는 광고 카피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산타클로스의 발이 보이는데요. 선물 배달하면 떠오르는 이 산타클로스를 택배 업체 광고에 아주 적절하게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겠다는 의지를 재치 있게 보여준 광고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산타클로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와 썰매 등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메인 이미지로 활용한 광고 역시 돋보이는데요. 이 트리는요, 워낙에 상징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고 잘만 만들면 아주 예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 좋은 소재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특징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로 잘 변형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노 피자와 맥도날드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피자로,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을 사용해서 한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포스터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피도 빠지지 않고 넣었습니다. 원래 밝은 이 외식 이미지에 더 명량한 이미지를 부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커피 브랜드의 트리입니다. 네스프레소는 커피 6개의 배치만으로도 트리를 연상시켰고요. 스타벅스는 이렇게 커피 위에 휘핑크림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하얀 눈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방적인 상점이 이 12월부터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과는 달리 한 달 빠른 11월부터 스타벅스는요, 크리스마스 음료를 출시하기도 하면서 발빠른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좋은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원래 메인 컬러인 초록색의 시즌 음료에는 빨간 컵을 사용해서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컬러를 선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산타클로스 마케팅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옷과 하얀 수염의 산타클로스가 이 코카콜라의 상업 광고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1931년 미국의 화가 헤던 썬드블룸이 코카콜라의 로고 색깔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옷과 그리고 하얀 콜라 거품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수염을 그린 것이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1931년 처음에 이 코카콜라 광고에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광고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이후에 산타클로스는 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93년에 등장한 북극곰 캐릭터가요, 한동안 이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시즌 주 모델로 나서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이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광고 인기 캐릭터입니다. 2001년 크리스마스 광고에서는요, 1963년에 헤던 썬더블룸의 산타클로스 그림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코카콜라 광고는요, Give a Little Happiness라는 이 슬로건 아래 행복을 전해주는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코카콜라가 줄곧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의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코카콜라에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죠. 이처럼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는 12월은요, 별일이 없더라도 괜히 들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모아 연말의 광고에서도 기쁘고 들뜬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시즌의 광고를 잘 이용한다면 이 기업의 이미지 역시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푸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업황 호조를 기반으로요, 이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 기저귀, 분유, 그리고 식품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도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엔젤주에 관심을 환기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젤주는요, 이 기존 주도주의 재상승 여부와 별개로 중국 내 구매력 증가에 따른 수혜가 아직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엔젤주 중 하나로 제과와 빙과 등을 파는 롯데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푸드 코드 번호는 002270입니다. 2014년에는요, 유지와 빙과 부문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한 상황이지만요, 향후 실적 개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제과와 제빵의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4년 하반기에 원재료인 대두유와 팜유 가격의 감소폭이 커졌던 만큼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빙과는 이 성수기였던 8월에 기온이 낮아져 3분기 판매가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점진적인 가격 정찰제 안정화와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상존한다고 판단됩니다. 육가공 부분은요, 이 원료육 가격 안정화와 캐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요 저항이 완화되면서요, 2015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유가공은 중국 수출 확대와 사냥 분유 등 이 분유 매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급식과 식자재 HMR 부문도 계열사 캡티브 채널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 롯데푸드의 한국 네슬레에 대한 지분 투자는요, 단기적으로 영업외 손익 감소 요인이지만요, 이 롯데그룹의 커피 믹스 사업이 롯데푸드와 네슬레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고, 이 그룹의 유통계열사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점유율의 반등을 노려볼 만합니다. 또한 이 글로벌 식품 1위로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네슬레와의 제휴 영역이 확대될 수가 있어서요,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이 밸류에이션은요, 음식료 평균 대비 낮아 매력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롯데푸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 것은요, 이 설레기도 하지만 참 누군가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기다림은 상당히 외로운 것이 되고 맙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누구에게나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내가 필요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혼자가 된 시간은 참 쓸쓸하기 그지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이런 기다림과 쓸쓸함이 나타나는 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서시입니다. 먼저 이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이성복. 간이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헐한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류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밥을 먹을 때요, 무엇을 먹느냐고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는가도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한 끼를 때울 때는요, 대충 혼자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도 혼자 먹는 밥보다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먹는 밥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죠. 이 시에는요, 늦게까지 당신을 기다리다가 간이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혼자 대충 때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밥 한 끼를 혼자 먹는 게 그리 대수는 아니지만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먹는 식은 밥은 그리 맛있지만은 않죠.
사람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요, 참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길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줄 때까지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도요, 전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죠. 세상이 반이 남자다, 반이 여자다 이런 말을 하지만서도요, 이 사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 그리고 그들의 관계란 참 특별한 것이어서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쩌면 행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 이 겨울 참 많이 기다리게 되면 추우니까요,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면서요, 올해의 월요일도 이제 오늘까지 2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 남은 연말 계획 잘 세워서요,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